공자, 인의 철학자, 동양 사상의 거대한 유산. 공자는 고대 중국의 사상가이자 교육자로 동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유교 사상을 창시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아시아 사회의 윤리, 도덕, 정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 춘추시대 노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몰락한 귀족 가문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며 당대의 혼란스러운 사회 현실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벼슬길에 올라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지를 유랑하며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힘썼습니다. 공자 사상의 핵심은 인과 예입니다. 인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 공감을 의미하며 예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과 의례를 뜻합니다. 공자는 인과 예를 통해 개인의 도덕적 완성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제자들이 기록한 논어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논어는 공자의 언행과 사상을 담은 어록집으로 인간의 도리, 사회 질서, 정치, 교육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공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공자 사상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며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유교는 조선시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되어 사회 질서 유지와 도덕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공자의 유산, 위대한 사상은 본래 패배자의 것이다. 공자는 조선이나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합쳐놓은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위대한 사상가가 아닌 것처럼 공자를 단지 사상가라고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중국에서는 공자를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을 가진 성인으로 추앙한다. 공자의 모든 사상은 논어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전승자의 의향에 따라 공자를 보는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흔히 그러했던 것처럼 공자 역시 패배자였다는 사실이다. 그의 출세는 비천하고 불운한 편이었다. 시라카와 시집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바꾸리라 해서 공자가 아마도 무녀에게서 태어난 사생아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효의 화신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아버지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몰락한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었다는 정설은 아무래도 지어낸 이야기 같다. 예수 역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마호메트도 고아 출신이었다. 공자는 예수와 마찬가지로 이상주의자였던 까닭에 번번이 좌절했으며 성공하는 일이 없었다. 세상이 그의 이상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정처 없이 유랑하는 삶을 살았다. 그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도 아마 40이 훨씬 지난 뒤의 일일 것이다. 그 무렵 거느리고 있던 몇 명의 초기 제자들의 나이로 미루어 보아 그렇게 판단된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쫓겨나 기나긴 망명길에 올랐을 때는 그의 나이 이미 55살이었다. 그는 관리로도 출세하지 못했다. 오히려 처절한 실패만을 맛보았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패배자였지만 수많은 추종자가 위대한 도덕 철학자인 공자를 따랐으며 그는 중국의 역사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족적을 남겼다. 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거의 300년이 지난 후 궁중에서 그럴듯한 자리조차 차지하지 못했던 공자의 가르침은 일종의 국도처럼 중국의 중심 사상이 되었고 시대와 나라를 초월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사상이 되었다. 중국 진나라 시대의 사상적 백과인 여시 춘추와 같은 한때의 회남자에 보면 유교는 분명 사상계의 정통이 아니었고 공자 역시 체제 사회의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지 않았다. 전한시대의 무제 때가 되어서야 오경박사를 주고 유교를 국교로 삼음으로써 유교의 권위가 확립될 수 있었다. 위대한 인격은 반드시 역경을 통해 만들어진다. 14년 동안 전국을 헤맨 정처 없는 망명길과 오랜 방황은 공자의 정신적 사상을 수립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었다.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내면적 갈등은 결국 인간을 성장하게 만들며 위대하게 만든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위안을 받았지만 공자의 일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아내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자가 희망을 걸었던 제자 아내는 먼저 죽어버렸고 망명 기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한 자로도 위나라에서 비명행사하고 만다.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벼슬길에 나아가 혼란한 사회 속에 파묻혀버렸다. 공자가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나날을 보내게 된 것은 만년에 5년이 채 못되는 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공자의 위대한 인격은 그의 일생 동안 완결되지 않았다. 그의 모습은 차츰 고쳐 씌워졌으며 마침내 성인의 모습에 어울리는 치장이 가해졌다. 사마천이 그러한 토대를 놓은 사람이었지만 공자의 사상이 현실에 있어서 실제적인 권위를 차지하고 역사를 움직이게 된 것은 훨씬 후대의 일이다. 게다가 논어가 경전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은 송나라 무렵이다. 공자가 사상계의 권위자가 되었던 것은 사마천이 윤리 도덕의 화신인 공자를 제후의 반열로 취급해 그의 정기를 사기의 세가에 편입했던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유교가 국교가 된 이상
아마 공자에게도 그에 걸맞은 권위가 부여되도록 요청되었을 것이다. 당대 유력자들은 유교가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얼마나 제격인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사람들은 위대한 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 때때로 많은 희생을 아끼지 않는다. 사기에는 공자가 정치 무대에서 화려하게 성공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가로서 눈부신 활약을 했다는 기록은 아무래도 조작에 가까운 듯하다. 공자 사후 수백 년간에 걸쳐서 조금씩 가필된 논어의 향당편에는 공자의 일상생활에 관한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동방의 핵심적 이론이 된 유교의 출발점은 반체제 이론이었다. 공자의 행동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반체제 이론은 그것이 목적으로 하는 사회가 실현되면 곧바로 체제 이론으로 전환된다. 이것이 바로 변증법적 운동이다. 공자는 많은 좌절과 실망을 겪었지만 자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은 인이며 극기북내가 핵심 사상이다. 그는 인을 단지 도덕규범이 아닌 사회질서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사상으로 생각했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는 아래의 어록에서 발견된다. 위대한 장군의 목숨은 덧없이 사라질 수 있지만 의지는 필부에게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 패배는 때로 성공보다 낫다. 다수가 희망하는 그리고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사회적 성공은 일반적으로 가능성의 한정을 요구하며 때로는 위대한 인격의 자리를 포기하게 만든다. 사상은 본래 패배자의 것이라는 말은 그러한 의미에서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공자는 젊은 시절 노나라의 창고를 관리하는 위리라는 관직에 있었다. 또 목장에서 가축들을 돌보는 승전이라는 직책도 가지고 있었다. 모두가 별 볼 일 없는 허접스러운 자리였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항상 좋은 실적을 거뒀다. 그 때문에 노나라의 권신이었던 계시의 돈독한 신임을 받았다. 나중에는 그의 추천으로 대부의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주나라 천자의 지위는 그 당시 점점 미약해지고 있었다. 자연스레 각 제후들은 정벌전쟁에만 온 신경을 기울였다. 천하의 예약이 붕괴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때 공자는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천하를 인과 애가 충만한 세상으로 건설해 통일하려고 했다. 예와 법으로 유지되는 질서 있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뜻을 품었다. 50세 되던 해에 드디어 중도제라는 직책에 올랐다. 그제야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그는 실제로 중도제가 된 지 1년여 만에 뛰어난 업적을 거뒀다. 그러자 사방의 관리들이 그의 노하우를 배우러 모여들었다. 얼마 후 그는 다시 대사구로 승진했는데 이 자리는 승상, 즉 국상을 대행하는 자리로 그가 마침내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른 것이다. 그가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정치를 펼친 지 겨우 3개월이 지났을까. 노나라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상인들은 투기적인 방법을 이용해 과거처럼 물가를 올리지 않았고 백성들은 각자 알아서 예법을 잘 지켰다. 따라서 사회 질서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됐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노나라를 위해 2가지 중대한 실적을 이뤄냈다. 그 중 하나는 제나라에 강탈당한 노나라의 영토를 돌려받은 일이었다. 그것은 제나라와 노나라의 군주인 정공이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합의한 바 있었다. 다른 하나는 노나라의 3대 권신을 대표하는 계씨와 숙손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영토를 분할한 일이었다. 이로써 노 정공의 지위는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 사실 공자가 국정에 참여한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지만 그의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노력은 이처럼 크나큰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나 할까. 이때 제나라는 노나라가 강대해지면 궁극적으로 자국에 불리할 것이므로 노나라의 국력 강화를 매우 우려했다. 결국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노 정공에게 미인을 보내 여색에 빠지게 만들었다. 정공은 이후 나라를 다스리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공자는 노나라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운 형세로 치닫자 제자들을 데리고 천하를 주유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자신의 주장을 선전하면서 제후들에게 등용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당시 각 제후국들의 정치는 거의 모두 권신이나 세력이 큰 시족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었다. 당연히 그들은 제후들이 공자를 등용해 자신들의 권력에 칼을 들이대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그를 배척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제후국에서 공자를 임용하려는 것까지 은근히 방해했다. 자신들의 나라에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자에게 해를 입히려는 이들도 있었다. 공자가 위나라에 도착했을 때였다. 한 무리의 위나라 권신들이 칼 등의 무기를 지닌 병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그에게 공갈과 협박을 했다.
공자가 송나라에서 도와 예에 대해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마왕발 이 한 무리의 병사들을 보내 그를 위협했다. 초나라의 소왕이 그를 등용하고자 할 때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소왕은 이때 그에게 무려 700리의 봉지까지 나눠주려고 했다. 그러나 기를 쓰고 반대하는 영윤자서의 반대에 부딪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공자의 순환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다. 몇 차례나 포위 공격을 당해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다. 한 번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양국 대부들의 협공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때 제자들은 며칠 동안이나 먹을 것이 없어 하나둘씩 쓰러져 갔다. 그러나 공자는 그때도 의연하게 거문고를 뜯고 노래를 불렀다. 기가 죽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제자들은 스승이 역경에 처해도 이처럼 의연하고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자 하나같이 찬탄에 맞이 않았다. 그러나 세상을 버리고 산속으로 숨어든 은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세상사에 달관한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은 한마디로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공자의 열정을 비웃었다. 근본적으로 되지도 않을 일을 한 탓에 곳곳에서 벽에 부딪혀 상갓집의 개가 됐다고 비난했다. 일부 은자들의 경우는 공자의 제자들에게 스승을 따르지 말고 산속으로 운거하라는 충고까지 했다. 태평성대가 찾아올 경우 다시 세상에 나오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공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우리는 산속의 새나 짐승과 같은 무리가 돼서는 안 된다. 천하가 태평해지면 나는 너희와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로 제자들을 교육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공자는 각제후국들을 분주하게 오가며 남에게 의지하는 생활을 계속했다. 그러다 나중에는 편히 발뻗고 쉴 곳조차 없게 됐다. 처지가 매우 비참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제나라에 도착한 이후에는 경공이 능구를 시급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비춰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그 제의를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나는 경공에게 내 주장을 따르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그는 내 말을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능구를 주려 했다. 그는 나를 너무나도 모른다. 라면서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백성을 위해 세상을 구제하는 것이 최고의 이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떤 부귀영화를 제의받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할 수 없이 제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향했다. 공자는 14년 동안이나 천하를 주유한 다음에야 자신의 주장이 제후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그제야 비로소 노나라로 돌아가 인재 육성에 전적으로 투신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하지만 그의 인재 육성 방침은 기존의 것과는 확연하게 달랐다. 무엇보다 귀족의 자제들만 공부할 수 있는 전통을 타파했다. 주로 평민 중에서 제자들을 받아들여 재능과 품행이 우수한 인재들을 대거 길러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제후들에게 발탁되기도 했다. 물론 이들은 스승의 뜻을 계속 받들어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공자는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분투하며 일생을 살았다. 살아서는 자신의 뜻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우구구민 정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노력, 무력에 굴복하지 않는 강한 의지 등은 후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됐다. 부귀하게 된다 해도 타락하지 않는 숭고한 정신, 역시 귀감으로 남았다. 공자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행동은 평범하게 해야 하지만 절대로 단순해서는 안 된다. 일곱청 육신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행동해야 한다. 자신만의 확실한 정신을 견지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넓고 호방한 정기로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야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공자는 중국 철학의 시발점이다. 지에 대한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준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유로 공산주의자들은 공자의 철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그는 덕의 본질, 사회질서, 그리고 교육에 관심을 기울인 이상주의자였다. 그는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미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하는 성서의 황금률을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통해 전파했다. 인정은 인정을 낳기에 이롭다. 하지만 모욕은 모욕을 낳기에 삼가야 한다. 이는 인간 사고의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공자는 신비주의나 계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추론의 힘을 통해 이러한 원칙들을 터득했던 것이다. 공자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확실한 도덕률을 확립한 철학자로 여겨진다. 한 제자가 삶의 지표로 삼을 만한 가르침을 청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상호관계가 그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내게 닥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행하지 마라. 정말 멋진 가르침이 아닌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라고 가르친 예수의 교훈과 달리 공자의 이 가르침이 설교에서 개종시키려고 한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풍습과 전통을 존중하고
포용하라는 가르침이다. 개성의 충돌이나 문명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거의 평생 동안 조롱받고 무시당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혼돈의 시대에 몰락한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공자는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었다. 너무 가난해서 정식 교육조차 받지 못했다. 그러나 독학으로 중국의 고전들을 공부했고 특히 역경의 주석을 달기도 했다. 20대 초반의 공자는 지방 귀족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되었다. 그의 총명함이 널리 알려지고 칭송받았지만 대나무처럼 곱고 정직한 까닭에 관직에 진출해서도 크게 출세하지 못했다. 그러나 공자는 관직의 서름을 태연히 견디어냈다. 실제로 이런 자세는 그의 철학에서 중심축이기도 했다. 나는 자리가 없다고 걱정하지 않는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 걱정할 뿐이다. 나는 세상에서 이름을 얻는 데 연연하지 않는다. 이름값을 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공자는 높은 관직을 얻지 못했지만 많은 추종자가 헌신적으로 그를 따랐다. 그 제자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진 스승의 가르침을 한 곳에 모아서 논어라는 이름으로 묶었다. 공자의 아포리즘과 대화를 묶은 논어에서는 역경이 공자에게 미친 영향이 뚜렷이 읽혀진다. 공자는 역경을 즐겨 읽었던 것처럼 역경처럼 실용적인 지혜를 유난히 강조했다. 공자는 관리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도덕 철학자로서 공자는 중국 역사에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족적을 남겼다. 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거의 300년이 지난 후 궁중에서 그럴듯한 자리조차 차지하지 못했던 사람의 가르침이 일종의 국교가 되었다. 그러나 노자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공자의 시대에도 중국은 무능과 부패의 늪에 빠져 있었다. 봉건 제후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고 관직을 세습받은 정부 관리들은 끝없이 정벌에 나서며 개인의 재산을 약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법과 질서가 무너졌고 북방의 오랑캐들이 힘없는 제후국들을 침략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자는 정치를 도덕의 한 가지라 믿었고 개인의 윤리가 공익을 결정한다고 믿었다. 군주가 통치를 잘하는 나라에서는 가난과 빈곤이 부끄러워할 일이지만 군주가 통치를 잘못하는 나라에서는 재물과 명예를 가진 것이 부끄러워할 일이다. 공자는 귀족들을 경멸했다. 이런 점에서 왕이 그를 신하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듯하다. 공자는 그의 철학으로 귀족들의 탐욕과 부패를 깨끗이 씻어내고 싶어 했다. 공자는 지혜와 덕을 선천적 능력이라 생각지 않았다. 누구나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 믿었다. 정부 관리들에게는 민중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라고 꾸짖었다. 그들이 가족을 부양하듯이 충정과 정성으로 민중을 돌봐야 한다고 가르쳤다. 공자는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선하게 되는 길이고 가장 소중한 미덕은 성실이며 뛰어난 현자가 뛰어난 지도자를 만들어낸다고 믿었다. 뛰어난 지도자는 말하기 전에 행동하고 그 후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말한다. 무녀의 사생아로 추정되는 공자는 예수, 소크라테스, 부처, 마호메트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저작도 남기지 않았다. 편안한 나날을 보낸 것은 55세에 14년간의 망명 생활을 보내고 만년에 5년밖에 되지 않으며 모든 가르침은 논어 속에 모든 것이 전해지고 있다. 힘든 삶이었고 위대한 철학적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도 그의 사후의 일이다. 유교주의가 강조되고 경전의 지위를 차지한 것은 송나라 때이다. 50대에 접어들었을 때 공자는 고향을 떠나 그의 이상을 실현시켜줄 지도자를 찾아 중국을 헤매면서 10년을 보냈다. 그는 여러 나라를 떠돌아 다녔지만 그런 지도자를 찾아낼 수 없었다. 중국이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한 때는 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300년이 지난 후였다. 위대한 철학적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은 그의 사후의 일이다. 많은 좌절과 실망을 겪었지만 공자는 자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는 그의 아포리즘 중 하나에서도 찾아진다. 위대한 장군의 목숨은 덧없이 사라질 수 있지만 의지는 필부에게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그가 남긴 최후의 말은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지팡이의 몸을 의지한 80세의 공자는 노래했다. 지는 꽃잎처럼 현자는 그렇게 가는구나.